드디어 10개 이고드렸던 빅마켓이 지금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빅마켓이 왜 전개가 되고 있는지 알아야 이 장이 여기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조정을 줘도 더 가는 것인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타이틀을 어떻게 잡았냐면 미국의 악재가, 다시 말해서 트럼프의 악재가 호재를 낳는다라는 타이틀로 여러분과 함께 찾아뵈려고 합니다. 자, 이미 상반기에 장이 안 좋았을 때 하반기에 시장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여러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중에 일단 먼저 하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혹시 이 문구가 기억나십니까?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우리 트럼프가 달라졌어요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지금 트럼프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뭐만 들어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내년이 미국의 대선입니다. 그래서 모든 트럼프의 생각과 모든 말이나 행동은 바로 내년에 미국의 대선을 향해져 있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미국 가서 미국의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이번에 어떠세요?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당선되지 않을 것 같습니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뭐 대담프로 우리 박영커한테도 물어봤을 텐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보세요? 아니면 당선되지 않는다고 보세요? 자,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들어봤는데요. 세 가지 부류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악재가 호재를 낳는다는 저 얘기를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가장 첫 번째, 트럼프를 굉장히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역시 여전히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러스트벨트 지역과 판벨트 있는 지역이 바로 트럼프의 텃밭이었죠. 지금 예전만은 못하지만 그래도 트럼프만한 사람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도 지금 트럼프 이후에 미국의 주가를 봐라. 저 정도, 그리고 미국의 최장 경기 상승 기간을 봐라. 지금 미국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확장기가 미국 최고의 신고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부류가 첫 번째 부류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민주당에서 누가 나와도 다 트럼프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류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다 의미가 없다. 세 번째 부류는. 그럼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다 쓸데없고 내년에 이제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내년에는 미국은 우리랑은 다릅니다. 우리는 직접 선거지만 미국은 간접 선거인 거 아시죠? 내년 이제 투표철이 됐을 때 그때 투표를 할 때 미국의 경기가 어떠냐가 관건이지 지금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미국의 CNN에서 조사한 지지율을 보면 최근에 38%, 40%대가 깨진 것이 트럼프의 지지율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놓고 과연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다가 비중을 두겠습니까? 다만 저는 주식쟁이니까 주식쟁이 입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제가 트럼프가 돼야 되고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이 트럼프가 돼줘야 됩니다. 과연 트럼프는 어떤 생각을 갖까요? 자, 그럼 일단 먼저 트럼프의 지지율이 왜 예전만 못하게 떨어졌는지 이 부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자, 요번에 제가 제일 편안하게 쉴 때가 어디냐면요. 뭐 1년 12달 거의 뭐 쉼 없이 일을 하고 있는데 가장 제가 여유롭게 쉴 때가 언제냐면 미국 갈 때와 미국 올 때입니다. 어디에서? 비행기 아닙니다. 여러분들 혹시 영화 좋아하십니까? 저 정말 영화 좋아하거든요. 그 좋아하는 그 영화를 주시장에 몸담고 나서는 별로 영화관에 가서 본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얼마 전에 영화 어벤져스, 아마 엔드게임 아니면 뭐 인피니티 워 뭐 이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그런 영화 굉장히 또 좋아하는데도 영화관을 못 갔는데 요번에 영화 봤습니다. 엔드게임도 보고요. 그다음에 뭐 주제니까 뭐 돈 뭐 이런 영화도 있더라고요. 어디서 봤겠습니까? 여러분들 비행기 타면 먹을 거 주고 또 와인도 주고. 전 사실 술을 못 타는데 유일하게 제가 술 마실 때가 언제냐면 비행기 탔을 때. 왜냐하면 그거 꼭 비행기 값에 포함된 것 같아갖고요. 와인 주면 꼭 한 잔을 받아 마십니다. 와인도 마시고 영화도 보고 그랬는데 그 영화를 봤습니다. 자, 제가 왜 갑자기 어벤져스 엔드게임 영화를 얘기하냐면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주인공 바로 타노스가 나옵니다. 바로 6개의 스톤을 갖다가 차지하죠. 여러분들 타노스는 혼자서 싸웁니까? 아니면
무리를 져서 싸웁니까? 혼자서 싸웁니다. 대신 어벤져스는 혼자서 싸우나요? 아니죠. 무리를 져서 말 그대로 드림팀을 만들어서 타노스하고 대적합니다. 왜 이들은 혼자 싸우지 않고 무리를 져서 싸울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타노스의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무리를 져서 싸우는 겁니다. 자, 그걸 그대로 미국에다가 갖다가 접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한때 전 세계 국가의 경찰이었고 전 세계가 자유무역이 되도록 혜택 아닌 혜택을 베풀어줬던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였을까요? 미국이 혼자서 절대 강자가 아니었을 때 바로 그랬습니다. 바로 미국과 중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과 소련의 양대 강국으로 미소 냉전 체제에 접어들게 되죠. 이럴 때 절대적인 적은 바로 구소련이었습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아시다시피 미국은 승전국이었죠. 패전국이 어디입니까? 바로 독일이나 아니면 일본 이런 나라들이었죠. 하지만 미국은 이들 나라들을 식민지로 삼았나요? 식민지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국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활짝 열고 자유무역을 활성화시키면서, 왜냐하면 바로 그 앞에 2차 세계대전 1945년도에 끝났는데 44년도에 이미 브레튼 우즈 협약을 통해서 미국의 달러가 기축통화로 돌아서게 되고, 그다음에 그 앞에만 하더라도 보호무역이었던 것을 완전하게 자유무역으로 돌리면서 일본도 미국 시장에 와서 독일도 미국 시장에 와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미국에 와서 자유롭게 자유무역을 할 수 있도록 해놨었습니다. 대신 조건은 딱 하나였었죠. 어떤 나라가 되라는 겁니까? 친소가 아니라 친미국가가 되라는 것이었죠. 미국의 모든 정책에 항상 도움을 주고 미국과 같이 한 몸이 돼서 움직이는 것을 미국은 원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때 우리가 많이 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미국은 세계 경찰이다 그랬습니다. 아까 제가 인피니티 워나 아니면 엔드게임에서 보면 타노스가 6개의 스톤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죠. 그 6개의 스톤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 미국도 소위 그 마법의 돌 같은 6개의 스톤이 없었습니다. 대신 뭐로 있었느냐? 그 마법의 돌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바로 미국은 군사 강국이죠.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를 거치면서 미국만큼 절대적인 강국의 위치에 올라선 나라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구소련도 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마법의 돌은 뭐였었습니까? 바로 미국은 화폐 패권. 1944년도에, 왜냐하면 전 세계 대전을 거치면서 많은 군수물자를 팔았을 때 전 세계 금의 약 한 70%는 어디로 몰려들었습니까? 미국 시장으로 몰려드는 거죠. 그러니까 금을 담보로 해서 달러를 발행할 수 있는 바로 달러 기축통화 체제가 된 거죠. 그래서 두 번째의 마법의 돌은 바로 화폐 패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미국이 갖고 있을 수 없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였었나요? 그렇습니다. 바로 에너지 패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991년도에 구소련이 몰락할 때 이때 결정적으로 그 역할을 했던 것이 누구냐면 바로 사우디입니다. 그래서 요새 사실 바로 이론이 배후에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요새 드론 공격 갖고 이게 많은데요. 이것도 좀 시간이 되면 자세하게 함께 좀 다뤄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데, 잘못하면 미국이 최악의 시나리오에 빠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 이란과 이 사우디의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는 굉장히 우리가 신경을 쓰면서 보셔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란은 공산국가들은 공산국가 아니지만 굉장히 북한하고도 굉장히 가까운 건 아마 아시죠. 그리고 북한이 이란에다가 많은 미사일을 갖다 파는 것도 아마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막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각기 막 얽히고 섞여 있는 이런 문제가 바로 출장에도 그대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미국이 혼자 전 세계 유일한 넘버원이 아니었을 때, 즉 옆에 미국과 경제 의리를 만한 소위 구소련이 있었을 때 미국은 많은 시장을 개방하고 세계 경찰 국가를 자처하면서 전 세계에 미군을 갖다가 파견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어떤 나갔을 때 들어가는 이런 군사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완전하게 넘버원이 돼 있죠. 아무리 중국이 뭐라고 한다 하더라도 뭐 소련은 러시아는 상대가 되지 않고요. 이다 보니까 주변 국가들이 필요가 없는 거죠. 마치 타노스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전 세계 경찰도 자처할 필요도 없고요. 또 전 세계 나가는 미군들을 언제든지 미국은 만약에 원하는 어떤 비용이나 이것 다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철수할 준비를 하는 것도 바로 예전과는 다른 이런 주변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보고서 느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제가 서두에 소위 어벤져스와 비교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미국은 너무나 강하디 강한 나라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3대 패권들을 다 쥐고 있는 이런 나라가 됐고 유일하게 정말 요새 뭐 방벽을 쌓는다는데 유일하게 외국에서 물건이 들어오지 않아도 뭐 물건값이 조금 높다 하더라도 중국산이 들어오지 않아도요 얼마든지 자급자족이 제일 강하게 이룰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어디냐 그것은 아마 미국인 걸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시끄럽든지 안 시끄럽든지 상관이 전혀 없는 나라가 되어버린 것이 바로 미국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예전처럼 넘버원의 자리에서 요새 약간 시끄러운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미국이 악재가 없다면 트럼프가 악재가 없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트럼프가 지금 계속해서 중국을 옥죄고 있는 것이 아니면 트럼프가 내세우는 소위 주변 국가 궁핍화 정책 말이 좋아서 보호무역이지 실제적으로 그걸 말을 돌려서 한다면 주변 국가 궁핍화 정책이죠. 이 주변 국가 궁핍화 어떻게 보면 주변 국가 거지 만들기에 대한 정책이 적극적으로 미국 사람들한테 완전하게 지지를 얻으면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30%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거의 막 50%대 그 위로 간다면 트럼프는 그 어떤 일도 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되느냐 트럼프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주변 여건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악재가 호재를 낳는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함께 트럼프가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번에 지금 우리나라 시장 굉장히 주말에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는데 오늘 아침에 끝난 미균시 밑으로 빠진 거 아시죠? 실무회담 그러니까 다음 달에 고위급 회담이 열기 전에 실무회담이 열렸는데 바로 중국의 협상단이 원래 방문하게 했던 미국의 농장 방문을 취소하고 돌아가 버린 바람에 야 이것도 미국과 중국의 협상이 어떤 복잡한 문제에 걸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복잡한 해석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런 분들은 지금부터 제가 간략하게 정리된 이 내용을 잘 듣고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첫 번째 예전에는 제가 한번 여러분께 이 앞에 1탄 방송 아마 지금도 너튜브를 보시면 그 안에 그 내용들이 달라졌습니다. 2020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을 향할 때 두 가지 정책이 크게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최근에 남북 테마주 올라간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유로 이미 두 가지를 꼽았던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의 악재 중에 악재가 첫 번째 뭐냐면 지지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미국과 중국의 무협상 문제에 대해서 너무 지루하고 이제는 오히려 이것이 실제로 소비자들한테도 피해를 갖고 있고 특히 자기의 지지층인 판벨트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트럼프로 하여금 중국과의 협상에 더욱더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을 결국은 내놓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주가가 미국 주가가 비록 빠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그냥 이대로 지금 트럼프의 말로는 그냥 대선까지 이것이 해결 안 돼도 괜찮다? 절대 그렇지가 않을 겁니다. 반드시 지지를 위해서라도 미국과 중국의 이 협상 문제는 계속 또 다시 try 계속 트라이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은 우리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주죠. 왜 빅마켓에 영향을 준다고 그랬죠? 우리나라의 그래프의 곡선은 환율 그래프와 반비례 돼 있고 환율 곡선과 반비례 있다는 것은 달러 곡선과 비례하고 우리나라 달러 곡선 결국은 수출이 증가가 된다. 그런데 수출의 1등, 2등을 차지하고 있는 무려 40% 이상이 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저렇게 싸울 때 과연 우리나라 시장이 멀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간 게 왜 이렇게 올라갔습니까? 라고 우리 아까 작가님 그런 얘기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알게 모르게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어느 정도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이 이미 워낙 많이 빠진 상태 속에서 긍정적인 재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 금리를 놓고 전 뭐 그때 미국에 있었으니까요. 한참 저희 수강생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TV에서 전문가분들이 나와서 미국의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금리는요. 추세예요. 무슨 얘기냐면 어느 나라 특히 미국이 중앙은행이 금리를 한번 올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계속해서 금리를 올려야 됩니다. 올리거나 동결하거나 올리거나 동결하거나 하지만 추세는 금리 올리는 거고요. 한번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그러면 금리를 계속 일정 부분은 내려줘야 됩니다. 내리거나 동결하거나 하지만 일정 부분까지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금리를 내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금리는 아마 인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금리 결국 인하했죠. 그럼 왜 그럴까요? 금리란 것은 혼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경제 사이클과 연동돼서 움직입니다. 근데 경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기가 특히 미경기가 한 달 좋았다가 한 달 나빠졌다 그러나요? 그거 아니죠. 한 번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하면 계속 좋아집니다. 한 번 나빠지면 계속해서 나빠지죠. 즉 경기는 사이클 같습니다. 근데 언제 금리를 올리고 언제 내리냐면요. 단순하게 경기가 좋아졌다고 해서 금리 올린 게 아니라 잠재 성장률을 높아졌을 때, 즉 경기가 과열껏 들어갈까 싶었을 때 그때부터 고삐를 재기 시작하는 거고요. 경기가 나빠졌다고 금세 금리를 내린 것이 아니라 그게 잠재 성장률 밑으로 내려가거나 내려갈까 싶었을 때 금리를 내린 겁니다. 그럼 미국은 언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까? 바로 2008년도에 제로금리였다가 언제부터 금리 올렸습니까? 2015년도에 금리 올렸죠. 12월 달에. 그러다가 여의치 않으니까 1년 동안 쉬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2016년도에 금리 올리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금리 올라갔죠. 그죠? 그다음에 금리 내리기 시작한 건 언제죠? 바로 지난 7월 달입니다. 물론 이때 제롬 파웰은 보험적 성격이다라고 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번에 금리를 동결하는 것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미국은 금리를 내릴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건 제가 생각할 때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겁니다. 그분들이 미국이 금리를 내릴 필요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그 근거는 뭐냐? 미국은 GDP의 70%를 바로 소비, 소매 판매가 차지합니다. 지금 미국의 소비 어떨까요? 굉장히 좋습니다. 더군다나 임금 상승률도 좋고요. 실업률도 3.7%로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깜빡하고 계시는 모양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제조업 경기가 나빠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징조입니다. 제조업은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들 트럼프가요. 이 앞에 그 오바마 대통령이 썼던 정책들은 전부 다 리젝트 하더라도요. 딱 하나 오바마 때 썼던 정책을 그대로 끌고 와서 하는 정책이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리쇼링 정책입니다. 리쇼링 정책은 미국의 제조업체들이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가서 공장을 짓고 물건을 생산하던 그런 모든 시설들을 미국으로 갖고 왔을 때 많은 세금 혜택을 주면서 나갔던 미국의 기업체들이 돌아가게 하는 것을 리쇼링 정책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남 얘기할 때 못했죠. 우리나라 기업들도 전부 다 자꾸만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잖아요. 이 나가 있는 기업체들을 자꾸만 끌어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왜 끌어들여야 될까요? 바로 그것은 다른 예를 들어서 금융 같은 경우는 사람 일자리가 하나가 필요할 때 한 사람밖에는 고용 유발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조업은요. 금융업에 비해서 최소한 2배 이상의 고용 유발 효과가 있습니다. 일자리 하나가 필요할 때 하나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제조업을 하게 되면 많은 물건들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공장도 필요할 겁니다. 많은 물건들을 만드니까 어디다가 창고에다 저장도 해야 될 거고요. 또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밥을 먹고 또 기타 뭐 끝난 다음에 술을 마시고 이 주변의 고용 유발 효과가 금융업에 비해서는 비교가 안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금융에 비해서 2배 내지 3배 정도의 고용 유발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를 회복시킨다? 실업률을 줄이고 고용 효과를 드린다? 일단 뭐를 활성화시켜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제조업을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시죠? ISM 제조업 지수가 요새 어떻습니까? 50 이하로도 내려가고 안 좋지 않습니까? 이건 시간의 문제이지 결국 이대로 가만 놔두면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 이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요. 이건 굉장히 빅딜로 가긴 누차겠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곧바로 어떤 현상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냐? 결국 이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냥 놔둬버리면 제조업의 경기가 나빠지는 것이 미국의 경기 둔화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트럼프의 악재가 없이 미국이 지금도 여전히 잘 나가고 지지율도 높고 소매뿐만이 아니라 제조업 경기도 굉장히 좋다 그러면요. 다른 나라들 그냥 군부가 정책 속에서 그냥 허덕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목줄을 확 쳤다가 이 목줄을 줬던 이 목줄을 트럼프가 서서히 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지지율 떨어지고요. 그다음 미국의 제조업 경기도 직접 이제 타격을 받기 때문에 이게 서서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국의 악재가 이제 점점 호재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이런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세적으로는 미국은 계속 금리 인하에 대한 그 사이클을 이룰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상태 속에서 이제 뭐 나머지 내용들을 계속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제가 어차피 오늘 12시에 무료 방송에서요. 사실 한 3가지 정도를 준비했는데 지금 일부만 얘기했는데요. 왜냐하면 사실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차트를 보고 얘기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왜냐? 하반기에 빅마켓 온다고 할 때 제가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분들 60선이 5파도입니다라고 말씀드렸죠. 20선은 4파도입니다라는 말씀드렸어요. 이게 지금 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장이 아주 재밌는 장세가 오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역, 헤드 앤 숄더.
아마 이것도 제가 처음으로 방송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역헤드 숄더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무리 방송에서 보시고요. 어쨌든 지금 오히려 미국이 그냥 단독으로 혼자만 너무나 잘 나갔을 때는 다른 나라들이 필요가 없다. 누구처럼? 타노스처럼. 하지만 이제는 그냥 혼자만 잘 나가던 부분이 아니라 미국도 휘청거리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말씀했죠. 쩐의 전쟁이 나올 수가 있다는 말씀을 여러 개 드렸어요. 그 쩐의 전쟁에 결국은 트럼프가 계속해서 제롬 파웰을 갖다가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제가 별도로 한번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그래프를 가지고 한번 마무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차트 한번 보시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번 달에는 발해 방향이 위로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께 강조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수익을 보시려면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시장 분석입니다라는 말씀을 참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에 여기 발해 방향에 써 있죠. 이게 위로 올라가요. 그러면 이럴 때는 여러분이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근데 요번보다 여러분이 다음에 돈을 벌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게 올라가면서도 여러분 한 이 정도 오니까 아 이제 주가가 올라갔구나라고 느끼는데 이게 언제 이렇게 올라왔지 아마 이렇게 느끼는 분 많이 계실 겁니다. 사실 종합은 올라가봤자 한 뭐 6.3% 정도밖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레버지 같은 경우는 12% 13% 정도 수익을 줬기 때문에 굉장히 큰 수익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요번보다 요 다음 장세가 더 재밌는 장세가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요? 지금 얘는 로우 캔들이에요. 이미 60선 이게 5파동이라고 했죠. 이 파동이 얘가 하반기에 장이 와야 될 때 또 하나 제가 기술을 풀어드린 것은 이게 5파동, 마지막 파동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요 5파동 구간에서 지금 얘가 들어왔을 때는 뭐냐면 이게 로우 캔들입니다. 즉 이 앞에 양봉에 비해서 얘가 엉덩이가 쳐져 있기 때문에 로우 캔들인데 이게 하이 캔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언제? 이 시간이 더 지나간 다음에. 근데 이 자리 아주 재밌게 움직였습니다. 우리가 바닥을 찍을 때 보통 쌍바닥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바닥을 찍을 때 하나, 둘, 보통 이렇게 쌍바닥을 찍거든요. 근데 얘보다 더 강한 바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삼중 바닥이라고 그래요. 이걸 역 헤드 앤 숄더. 헤드는 무슨 뜻인지 알죠? 머리. 숄더가 무슨 뜻이냐면 어깨라고 얘기하거든요. 숄더, 숄더. 미국 가니까 참고로 갓길도 숄더라서 야 저희가 왜 숄더라 써있나는데 얘가 헤드 앤 숄더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각도가 아주 좋습니다. 올라간 각도가. 얘가 내려가는 각도와 올라가는 각도가 굉장히 좋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지금 60은 5파동인데가 1, 2, 3, 4인데 한 번 빠지고 5파동인데 어떻게 빠지냐면 이 각도가 워낙 좋다 보니까 이게 왼쪽 어깨, 숄더. 이게 헤드. 그러니까 숄더, 헤드 이제 올라간 다음에 한 좀 더 올라가서 이 정도까지만 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요 근처에서 다시 한번 빠질 때 이 바로 오른쪽에 어깨가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조정을 줬다가 올라갈 때 요 장이 여러분들이 더욱더 수익을 크게 올릴 수 있는 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 일단 지금 장은 이제 서서히 9월 말 쪽으로 갈수록 특히 240선에 가까워질수록 직전 고점대 영역에서는 매물에 접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약간 호흡 조절을 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얘가 밑으로 내려갈 때는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이 선이 이렇게 올라갔을 때 5선이 외부로 꺾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려가면 또 다시 주가는 올라갈 겁니다. 근데 요거 말고요. 빅마켓 중에서 이제 요게 일부가 온 거고요. 얘가 착 갔다가 오는 두 번째 빅마켓이 또 오는데 거기에 가장 큰 호재는 뭐냐? 바로 트럼프의 악재가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미국 경기가 소매 파면이 굉장히 좋아서 금리 인하는 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국의 제조업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게 고용 유발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포기할 수 없을 겁니다. 이런 악재들이 호재를 낳고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 쩐의 전쟁, 즉 뭐 일본이 이미 아베노믹스를 통해서 쩐의 전쟁을 이미 오래전에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유럽, 그다음에 미국도 그 쩐의 전쟁에 합류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을 염두에 두시고요. 오히려 트럼프의 악재가 호재를 낳을 가능성에 대비해서 것이 좋다 판단됩니다. 그래서 단기 올라간 상승 때문에 호흡 조절은 거치겠지만 빅마켓은 이미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지금 이 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